자, 여러분 많이 쉬었습니까? 자,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 중에 우리 이런 걸 공부했어요. 여기 구조의 특징, 그 다음에 구조, 성립, 요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이 되게 다양한데 거푸집 중에 거푸집 바닥 틀, 그렇죠? 거푸집 틀에 대한 재료와 그 다음에 서포트, 이 서포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동발이라고 하는 지지 있죠? 지지 틀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철근의 형상, 형태나 형상이라 그러죠? 형상이라든가 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거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재료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이제 물 시멘트 비라든가 또는 물 결합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시멘트 비 같은 건 종전에 우리가 시멘트의 중량이라 했는데 이걸 약간 용어 개정하면서 질량이 100kg일 때 물의 질량, 그렇죠? 물의 질량이 Xkg이냐라고 하는 질량비 또는 시멘트를 포함한 결합제 있죠? 결합제의 질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이 몇 kg이냐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제 과거의 중량이라는 개념을 뭐 질량이라는 용어로 좀 바꿨어요. 뭐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이렇게 이런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합제라는 걸 뭘 포함하는 거예요? 뭐 시멘트를 포함한 뭐 우리 플라이 애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결합제라고 했던 거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요걸 딱 지나는 거야. 이제 요걸 딱 지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쫙 공부했고요. 이걸 지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게 몇 번이냐면 27번 주제 슬럼프 치라고 나와요. 슬럼프 치. 자, 그럼 이 슬럼프 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아파트 건축물이니까 이 건축 설계를 합니다. 이 건축 설계를 하는 그 책임자를 뭐라고 하는 우리는 건축사라는 얘기를 써요. 건축사라 하고, 그러니까 건축 분야의 가장 하이 레벨 자격증 건축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건축사나 기술사. 근데 건축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면허를 받은 사람이죠. 자격증 관련된 설계를 하면 이때 설계를 할 때 이제 기술사가 들어가요. 이 기술사는 많아요. 뭐 건축 구조기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사가 있어요. 기술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구조기술사가 이 단면의 형태나 이런 강도 같은 거 있죠. 설계를 디자인을 한 사람이 건축사인데 이때 어떤 구조물이 요구하는 그 세기, 강도 이런 것들을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설계를 해요. 건설기 합니다. 그 설계를 하면 이거에 관련되는 설계 도서를 작성해요. 그럼 설계 도서는 뭐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건축 도면, 도면들 있죠. 설계 도면과 각종 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설계 도서라고 해요. 교재 없는 내용이에요.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설계 도서에 의해서 이제 이제 시공자 선정을 해요. 시공자. 그럼 시공자가 이 현장을 맡았어요. 시공자가 무슨 건설회사 같은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럼 이 시공자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봤더니, 설계 도서를 봤더니, 이 구조 개선상 얼마 정도의 콘크리트 강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이 현장이라 치는 거야, 현장에 있으면 울타리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공자가 누구한테, 레미콘 회사, 레드믹스 콘크리트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는 콘크리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비벼서 만들었대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비벼서 만들었는데 비벼서 만들면 어떻게 돼? 품질이 너무 현장 인원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만큼은 어디서 공장에서 니네가 좀 생산을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시공을 할 때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얼마로 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이 정도 네가 생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여건상 슬럼프치는 뭐 얼마 정도 값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게 레미콘 그 운전기사가 현장으로 이렇게 레미콘을 갖다 줘요. 그럼 이때 레미콘을 갖다 줄 때 시공자가 여기 뭘 검사하냐면 이 송장을 검사한다 그래요. 송장.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엔 25-21-120 요게 송장에 표시되는 거예요. 이때 25는 뭐냐면 자갈 있죠? 자갈은 굵은 골재를 하는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는 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25mm라는 얘기예요. 굵은 골재가 최대 치수는 25mm고 21은 압축 강도. 압축 강도가 뭐 21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0은 뭐냐면 이게 바로 슬럼프 치라고 그래요. 슬럼프 값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거 의미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시공자는 설계자가 계산했던 어떤 이런 콘크리트 압축 강도 같은 거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압축 강도는 이미 설계자가 정해줬어. 정해줬으니까 이걸 주문한 거야. 근데 또 뭘 고려하냐면 시공하다 보면 철근이 있죠. 철근이 이렇게 있고 철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철근 사이에 골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골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철근 사이에 껴가지고 아주 구조물이 품질이 나빠져. 그러니까 철근과 철근 사이에 골재, 자갈이죠. 자갈이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굵은 최대 치수는 몇 미리 이하다라고 규정을 해줘요. 보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여건상 반죽 정도 질기를 표현할 때 슬럼프치 값을 많이 써요. 왜? 우리가 슬럼프치, 반죽이 너무 질거나 너무 되거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적합한 우리 반죽 질기를 요구하는 게 슬럼프치 값이야. 그럼 이 슬럼프치 값을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잘 모르지만 현장 여건에 맞는 반죽 줄기를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반죽 줄기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현장에서 보통 첫 차가 오면 바로 시험용 우리가 이런 강도 같은 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어떤 공시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측을 해요. 그러면 콘크리트 이만큼 부어줘. 그 첫 차가 와서 그러면 바닥에다가 비닐 같은 걸 쫙 깔아줘요. 깔아주고 여기다가 요 삽 있어요. 이렇게 요 삽 같은 거로 해가지고 시험콘이라고 있어요. 시험콘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콘은요 아래 위에 뚜껑이 뚫려 있어. 그래서 이 양이 한 3분의 1 정도를 놓고 한 25에 다진 막대로 막 다져줘.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평탄해지죠? 그럼 다시 그 양이 한 3분의 1 정도 놓고 다진 막대로 25 정도 다져주면 이렇게 또 평탄해지겠죠? 이렇게 올라온 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워서 다진 막대로 다져주면 이렇게 평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위아래 뚜껑이 없다 그랬죠? 뚜껑이 없으니까 얘를 바닥 슬슬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올리면 얘가 이렇게 됐던 것이 슬슬 들어 올리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럼 현재 이 높이가 얼마냐면 이 높이가 3cm예요. 하나, 둘, 3cm죠? 그러면 흘러내린 요 높이를 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 뭐 12cm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봤더니 뭐 20cm다. 그럼 12cm라는 것은 자, 흘러내린 높이죠. 요렇게 10, 20, 30이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겠죠? 요 0에서 위에서 봤을 때 0에서 쭉 내려오는 깊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12cm, 10cm 더 내려가게 되죠. 요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어? 요렇게 쟀더니 얘가 12cm다. 아까는 요렇게 쟀더니 얼마가 나와? 요렇게 쟀더니 20cm다. 이렇게 해서 슬럼프치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표시해 보면 얘는 굉장히 뭐가 돼? 많이 흘러내렸죠. 뭐라 그래 얘는? 묽은 반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덜 흘러냈죠. 상대적으로 된 반죽이지.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거란 얘기죠. 만약 또 얘보다 더 낮은 뭐 8cm가 나왔도 굉장히 된 반죽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 슬럼프치 값을 봤더니 자, 이 높이가 얼마나 됐어요? 이 높이가 3cm야. 이 윗변이 얼마나? 좁은 변이 10cm입니다. 밑에 변이 얼마예요? 20cm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콘은 치수가 얼마다? 10cm에 밑에 지름이 20cm에 높이가 얼마라고요? 30cm짜리고요. 그렇죠? 얘를 얼마로 나눴어? 3분의 1씩 3회로 나눠요.
3분의 1, 3분의 3배로 해서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3번이죠. 요거를 얼마로? 요거를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25의 다진 막대로 다져서 했을 때 얼마를? 요 3cm 중에 요 0으로 봤을 때 흘러내린 높이 있죠? 흘러내린 높이 값이 뭐가 돼? 슬럼프 치가 되는데, 그렇죠? 이 슬럼프 치가 아주 작다. 슬럼프 치가 아주 작게 흘러내렸다는 얘기 뭐야? 굉장히 된반죽이 되는 거고요. 많이 슬럼프 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많이 흘렀죠. 그럼 뭐가 돼? 슬럼프 치가 크다는 얘기 뭐야? 굉장히 묽은 반죽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 테스트입니다. 이해하겠죠? 슬럼프 테스트도 하고 또 뭐를 하냐면 요 콘크리트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쇳덩어리가 된 우리 몰딩이 있어. 쇳덩어리가 된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담아가지고 뚜껑을 씌운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일부는 현장에 보관하고 일부는 시험소 있죠? 시험소. 우리가 얘기한 시험소에다가 보내죠. 현장에서. 일부는 현장에 보관하고. 그래서 시험소에서 나중에 한 28일 되면 여기 날라와요. 28일 지나면. 뭐냐면 시험소에서 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짜 이후에 며칠 지나면 28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강도 시험을 해요. 이 강도 시험을 해서 파괴해 보는 거야. 얼마의 파괴가 됐는지. 그럼 현재 이 강도 시험한 결과가 얼마가 되어야 돼요? 최소 21메가파스칼보다 크게 좋겠죠? 그럼 이 압축 강도 시험 결과 얼마를 예측하는 거야? 지금 설계자는 21메가파스칼 요구했으니까 시공자가 어디다가 레미콘 회사에 보낼 때는 우리 콘크리트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이 콘크리트 강도를 만들어 줘라라고 했고 우리가 이 반죽 줄기 정도는 12cm 또는 120mm 정도 나올 수 있는 슬럼프치 값을 요구하는 콘크리트를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재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왜? 분명히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유동성 있는 재료죠. 유동성 있는 재료지만 분명히 시공자는 뭘 요구한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콘크리트 강도나 슬럼프치 값 이런 걸 요구했으니 공장에서 이거에 맞는 주문에 맞는 제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이 콘크리트가 굳고 나면 알 수가 없으니 이 콘크리트 우리가 굳기 전에 유동성이 있을 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또는 이 압축 강도로 실험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따로 이렇게 몰딩을 해서 시험소에 보내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압축 강도 시험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압축 강도를 이렇게 표현해. FCK 21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FCK 21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 구조물에 요구하는 설계 기준 강도가 며칠 때 28일 압축 강도 한 결과가 21메가파스칼이 나올 걸 기대하고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CK는 설계 기준 강도를 얘기해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죠. 설계 기준 압축 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공부 어렵죠. 정리해 보는 거야. 정리해 보면 슬럼프 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슬럼프 치는 콘크리트의 반죽 절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얼마씩 눌러서 시험한다고 했어요. 응? 전체 양을 3분의 1씩, 응? 3분의 1씩 우리가 놓고 다진다는 겁니다. 다져. 그다음에 시험콘의 치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응? 100mm, 200mm, 300mm 또는 10cm, 20cm, 3cm다. 그래서 이 슬럼프치가 딱 계측되면 작다는 것은 굉장히 된반죽이고 크다는 것은 묽은 반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이해하겠죠? 이게 이제 슬럼프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를 여러분들 요거만 얘기하면 힘드니까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계산하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럼프치에 대한 조사 관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는 뭐냐면 철근의 간격 및 피복 두께가 나와요. 철근의 간격, 피복 두께 제한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들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그렇죠?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간격, 피복 두께. 이거를 이제 공부해야 돼요. 철근의 간격, 피복 두께. 이때 이제 철근의 순간격과 기준이 나오고요. 피복 두께가 나오네. 그럼 철근 배치가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순간격과 어떤 기준이에요. 순간격과 기준. 자, 보는 겁니다. 이때 몇 번이에요? 28번이군요. 주조에. 자,
순간격이 나와. 그럼 이제 이 철근의 간격 휘혹 두께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철근을 어떻게 뼈대를 잡는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건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구조물의 형상을 얘기해 줄게요. 자, 구조물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기둥은 어떻게 생겼죠? 기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기둥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보가 옆에 달라붙죠. 응? 보가 이렇게 생겼어. 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알겠으면 그러면 이 기둥 철근은 어떻게 보이느냐? 기둥 철근은 이게 두꺼운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몇 개가. 이렇게 해서 철근이 이렇게 연결돼요. 상하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있고요. 이런 철근들을 또 얘가 휘어지니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줘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철근이 묶여줘요. 묶여집니다. 이렇게 묶여줘요. 옆구리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띠철근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주근이죠. 기둥철근의 주근이라고 그래요. 주근. 그 다음에 이 보철근 같은 경우는요, 이 보철근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해요.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고 여기 밑에도 기둥철근 여기에 정착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하는데 이 철근도 이렇게 뭐를 해요?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줍니다. 얘도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철근과 철근 사이를 묶어주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터럽 철근이라고 그래요. 스터럽근. 그 다음에 얘는 보의 주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철근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자, 제가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하니 무슨 색을 쓸까? 하얀색 쓰는 게 제일 좋겠네. 그렇죠? 여기를 잘라. 이렇게 여기를 쫙 잘라서 보는 거야. 쫙 잘랐어. 자르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철근이 하나, 둘, 네 가닥만 표시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철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단면이에요. 이게 단면. 단면. 요 철근은 뭐냐? 요 색깔 철근. 색깔을 같은 색 쓸까요? 이렇게 해서 철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의 철근이 이렇게 띠철이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띠철근. 그 다음에 얘가 기둥의 주근. 이해하겠죠? 또는 제가 이 보에 있는 철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칼로 쫙 잘라. 여기 보는 거야.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근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여기 철근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철근이 좀 더 많아. 요거 세 개 표현해. 그럼 세 개가 되죠. 세 개가 되고 옆에 감싸는 철근이 있죠. 이렇게 해서 감싸게 돼. 이렇게 감쌉니다. 그러면 얘가 스트럭근을 얘기하는 거고, 자, 보의 주근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5개가 있죠? 얘가 이제 보의 철근이 되는 거예요. 보의 주근.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철근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뭐 위에 2개, 아래 3개, 아래 3개, 위에 2개 철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순간격이 뭐냐? 자, 보세요. 여기다가 결국 콩쿨 치겠지. 콩쿨 타설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요런 부분, 여기, 요렇게 철근과 철근 사이 있죠? 이 철근과 철근 사이, 얘도 철근이 있겠죠? 철근과 철근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철근과 철근 사이가 너무 좁아버리면 어떻게 돼? 자, 콩쿠트는 뭐라 그랬어요? 콩쿠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인데 얘네들은 크게 관계없어. 그죠? 크게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자갈은 뭐예요? 자갈은 우리 굵은 골재라 그러죠? 골재는 굵은데 굵은 골재라 그래. 근데 이 굵은 골재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어떻게 돼? 골재가 만약 사이즈가 이만해.
이만하면 어떻게 돼요? 요 사이로 빠져나갈 수 없고요. 골재가 이만하다 그러면 얘가 하나도 못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제한해야 돼.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얼마 이하라고, 몇 이하라고 제한하는데 아까 보통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한 25mm라고 그랬죠. 보통 이렇게 제한을 해. 왜? 골재가 빠져나가야지 콘크리트 꽉 채워지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자, 철근만 보는 거야. 철근. 아까 철근 파란색으로 했으니 자,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에 요 간격을 우리 뭐라고 했을까? 순간격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다시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에 중심을 관통하는 요 간격을 뭐라고 그랬을까? 중심 간격을 했겠죠. 그럼 우리 중심 간격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얘는 중심 간격이 뭐가 중요하다? 이 중심 간격은 철근 양이 이렇게 빡빡하지 않은 바닥 철근. 바닥이나 벽체 철근 같은 경우는 중심 간격을 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응? 또는 기둥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해? 순간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철근이 아주 빡빡하기 때문에. 이 바닥이나 벽은 이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철근이. 그런데 보나 기둥은 골조, 주로 힘을 만들죠. 주로 힘을 무지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격이 아주 중요해. 그럼 순간격을, 최대 순간격 있죠? 최대 순간격, 순간격은 몇 이상이다라고 최소 순간격 규정하겠죠? 그럼 순간격 규정할 때는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최소 요 간격은 몇 센치 이상 또는 몇 얼마 이상이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최소 몇 이상 요구합니다. 최소 값이 얼마냐? 최소 순간격 규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순간 규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간격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골재가 안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 순간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굵은 골재의 유동성 확보다라고 해요. 유동성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순간격 규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굵은 골재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굵은 골재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굵은 골재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그럼 자, 임자 뺍니다. 자, 굵은 골재 유동성 확보. 다시 뭐라고요? 굵은 골재 유동성 확보. 이 내용이죠. 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격을 잘 규제해야 되는구나. 순간격이 너무 작으면 골재가 그 틈에 껴서 콘크리트가 좋게 구조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려요. 그럼 굵은 골재 유동성 확보구나 나왔고 기준이 얼마냐? 기준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봤더니 뭐야? 수평 방향, 연직 방향 25, 철근 지름 이상, 기둥 경우엔 40, 철근 지름에 1.5배라고 나와요. 응?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다? 25mm 이상인데 기둥은 40mm 이상이고 철근 지름 이상이고 철근 지름에 수평 방향 1.5배 이상이다. 연직 방향은 뭐 25mm 이상이다라고 나오죠. 자, 그게 뭐냐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해요? 수평 방향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 철근이 더 있으면 어떤 경우 있냐면 우리 얘는 그렇지가 않은데 만약 철근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응? 보철 같은 경우야. 그럼 얘가 뭐가 있어? 얘는 수평 방향이 되고 얘는 연직 방향이 돼. 몇 mm 이상? 25mm 이상. 얘는 얼마다? 25mm 이상. 이런 얘기 알겠죠? 25mm. 보의 경우는 뭐 40mm 이상이다. 철근 지름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보면 25mm 이상, 철근 지름 이상. 기둥의 경우에는 40mm 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이다. 그럼 기둥의 경우는 달리 본다는 얘기지. 왜 기둥은 더 강화했을까? 보세요. 얘는 분명히 보니까 25야. 그쵸? 근데 기둥 봤더니 얼마가 나와? 40mm 나오고 철근 지름을 D라고 합니다. 1.5D 이상. 얘는 25mm 이상, 철근 지름 이상, 철근 지름을 D라고 보니까. 그럼 잘 보면은, 자, 이제 지워보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싹 지워주고, 이제 다시 한번 두 개를 딱 비교해봐. 얘가 기둥이죠? 얘가 뭐야? 보죠? 응? 1D. 보란 말이야. 보라든가 일반적인 걸 다 이렇게 한다. 최소 뭐야?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일반은 이걸로 가. 25mm 1대 이상. 기둥만은 강화한 거야. 왜? 여러분 잘 보세요. 골재가 빠져나갈 때에는 얼마 정도? 한 뭐 60cm만 빠져나가면 돼. 여기 얼마 정도 돼? 보통 한 60cm에서
한 80cm 정도 돼요. 보의 깊이는. 얘는 4m가 될 수 있고 3m가 될 수 있고 5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 골재가 빠져나갈 때 얘는 굉장히 깊이까지 빠져나가야 되죠. 얘는 짧게 빠져나가지. 그럼 어딜 더 크게 해야겠어요? 골재가 많이 길게 빠져나가려는 건 그만큼 간격이 조금 밑으로 못 나가겠죠? 그래서 기둥이 깊기 때문에 기둥은 예외적으로 40mm 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이라는 규정이 필요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둥이 아니다 그럼 얼마를 기억하면 돼? 기둥이 아니다 그럼 25mm 철근 지름 이상이다. 다만 기둥 얼마다? 40mm 이상, 1.5D 이상이에요. 됐죠? 보만 예외야. 보만 예외적으로 강화한 거야. 강화. 자, 이게 바로 순간계입니다. 어때요? 아, 이 순간계 규정도 알고 보니까 별거 그렇죠. 예, 아주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에 피복 두께가 나와. 피복 두께. 그럼 피복 두께라는 것은 목적이 나와. 내고내와 내시 부착력 확보입니다. 자, 그러면 순간격을 여기 지워주고 이제 지워주고 뭘 보냐면 우리가 피복 두께 보는 거야. 왜? 어차피 요걸 이해해야 되니까. 요거. 자, 요 구점을 두 개에서 얘는 보고 얘가 기둥이라고 해서 써줘요. 다시. 얘가 뭐라고? 보의 단면이고 얘가 기둥의 단면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 보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자, 일단, 아까 공부했던 순간격 규정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응? 확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최소 25mm 이상. 최소죠? 최소 25mm 이상 또는, 철근 지름 이상인데, 기둥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얼마 이상? 40mm 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이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순간격 규정이에요. 그 순간격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요 사이가 순간격이다. 응? 철근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 다시 뭐라고요? 철근의 표면에서 철근의 표면까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할 게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가 뭘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요거 기둥이죠. 기둥 부분 요만큼 잘라봐. 요만큼은 잘라봐.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면 어떻게 자른다는 얘기야? 기둥만 확보하면 철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다음 보 요만큼 잘라봐. 보 잘랐죠? 똑같은 모양이지? 보 똑같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주근이고 얘는 만약 기둥이다 그러면 뭐가 돼? 띠철근이 되고 보다 그러면 뭐가 돼? 스트럽 철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복 두께는 주근까지일까요? 아닐까? 아니야. 주근까지가 아니야. 뭐냐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 표면. 자,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근접하는 철근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요게 바로 피복 두께야. 그러면 그렇구나. 주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주근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건 기둥은 띠철근이고 보는 스트럽이니까 주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피복 두께는 여기 아까 공부했어요. 콘크리트가 우리가 알칼리성인데 표면부터 뭐가 된다 그랬어요? 중성화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야 돼요? 피복 두께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까지 표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 표면까지 거리,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 그랬어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근접하는 철근 표면까지 최단 거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콘크리트 표면에서 시작하여 가장 근접하는 철근 표면까지 최단 거리. 주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야, 요거. 요게 바로 피복 두께야. 그럼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 이미 공부했던 건데. 아까 피복 두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 또 살짝 지워주는 거야, 이제. 그쵸? 딱 이제 알았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고. 자, 그렇다면, 자,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면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가 들어가. 네, 내구, 내화, 내식.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부착력 확보죠. 내구성을 증진하고, 내화성 증진하고, 내식성을 증진하면서 부착력 확보. 그럼 뭐가 돼?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이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 확보. 다시 뭐라고요?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 다시 뭐라고요?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이에요.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 내구, 오래 가라. 화재에 견뎌라. 무시까지 말아라. 잘 달라붙어라. 이게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하는 피복 두께 개념이에요. 피복 두께 확보 목적.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 다시 뭐라고요?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 확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철근의 강경 및 피복 두께 관련되는 거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 기본소 가정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복 두께의 정의 말씀드렸고요. 구조 및 시공 제한상 피복 두께 제한 규정이 나와요. 제한상. 뭐 1번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 있고 2번 있는데, 자, 이거 좀 지워줘야겠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아까 공부했던 거는 바로 이제 연결해서 물 시멘트 비를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물 시멘트 공부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슬럼프치 공부했어요. 슬럼프치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근에 관련돼서 순간격 규정에 대한 이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 두께라는 걸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피복 두께의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구조 및 시공상의 피복 두께 제한 30. 제한이 들어가요. 이때 첫 번째 제한사항이 뭐냐면 피복 두께 규정은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의한 피복 두께 최소값 이상으로 하며 공사 시범소 또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라고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 현재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용어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용어. 일단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코리아 빌딩 코드라고 해요. 코리아 빌딩 코드. 코리아 KB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 시범서 또는 설계 도면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그 시설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시방소나 여러 가지 설계 기준이 있는데 건축 구조에 관한 표준화된 이 설계 기준이 KBC라고 하는 게 있어요. KBC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KBC 코리아 빌딩 코드는 건축 공학을 전공한 이 전공자들이 건축 구조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KBC라고 해요.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 전공자들이 세부 전공자, 박사 이러신 분, 교수님들이 만들었던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심오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 기준이라는 설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방서는 뭐냐면, 시방서라는 것은 시방서, 설계도면과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 설계도면은 뭔지 알죠? 설계도면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평면도 같은 거 그려주고, 평면도 이렇게 치수 같은 걸 표시하면 다 설계도면이 돼요. 이렇게 뭐 치수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설계도면이야. 여기 뭐 이렇게 안방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거실도 그릴 수 있고,
뭐 그다음에 현관도 그리고 현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안방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현관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여기 발코니도 만들 수 있죠? 발코니도 만들어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도면들이야. 도면들입니다. 도면들인데 이런 설계 도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작성을 하고 치수를 표현을 해.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 시공에 관한 방법이 필요해. 그러면 설계 도면에 표현하지 못하는 시공에 관한 시공이죠. 방법. 방법을 기술 책으로 만든 거야. 기술한 것. 이것이 바로 뭐야? 시방서야. 서가 뭐야? 서가 표현한 책이잖아. 책. 방법을 표시한 이 내용들이 바로 뭐다? 시방서입니다. 시공에 관한 방법을 기술한 어떤 문서를 얘기해. 문서가 좋겠다. 그렇죠? 예, 기술한 문서, 표시한 문서. 그러니까 뭐예요? 시방서가 되는 거예요. 시공을 어떻게 할지 표시한 게 시방서고요. 이 시방서는 그 관련된 공사에 관련된 시방서를 공사 시방서로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때 피복 두께에 관한 규정은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 의한 피복 두께 최소값이 있어. 요 기준에 봤더니 우리 피복 두께를 최소 얼마로 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시방서 또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 요렇게 규정한 것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 내용이 따로 있다 그러면 따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최소 규정은 뭐야? 기준이고 기준을 만족한 건 시방서나 설계 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쨌든 피복 두께 최소 기준 이건 안 물어봐. 뭘 물어봐? 피복 두께 최소 기준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뭐에 의해서?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 의해서 또는 시방서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건축구조 설계 기준 피복 두께 최소 기준만 외우면 되니까 외우면 돼.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나와? 다만 구조 설계 기준에 의한 피복 두께 최소값의 시공 허용 오차는 10mm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시공자는 신이 아니죠. 피복 두께를 얼마를 우리가 기준했냐? 80mm를 기준으로 했다 치자. 그럼 80mm를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허용 오차가 생긴 건 얼마다? 10mm 이내. 무슨 말인지 알죠? 허용 오차는 요 안에는 내가 인정하지만 얘가 만약 50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용 오차 얼마가 돼? 30이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용 오차는 뭐야? 시공자가 이 기준에 따라 시공을 했는데 오차가 생겼어. 하지만 이 오차가 생겼던 그 정도는 얼마다? 10mm 이내라면 인정할 수 있다. 기준에 그냥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공상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몇 mm? 10mm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왔어,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피복 두께 기준이 있습니다. 피복 두께 기준일 때 시공의 허용 오차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몇 mm 이내? 10mm 이내. 10mm 이내야. 10mm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 치수 규정이 나와요. 이거 사실은 한 번쯤 외울 필요가 있는데 되게 많아. 뭐 수중에 타설할 때, 흙에 접할 때 영구히 묻혀 있네. 그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누설되는 콘크리트가 철근지름에 따라 D29 이상, 25 이하, 16 이하, 그 다음에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가 슬래브나 벽체, D35 초과 이하, 보호기둥, 쉘, 철판, 야, 뭐 이렇게 많아. 단 보호나 기둥의 경우 FCK 40MPa 이상일 때 피복 두께 10mm 저감이 가능하다. 야, 복잡하죠? 이걸 제가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자, 이제. 나중에 기본서 공부할 땐 되게 힘드니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요 내용과 현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의 피복 두께 최소 기준이 일치합니다. 일치하니까 요 일치하는 기준을 얘기하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속에 있을 때 구조물이 수중에 있을 때는 굉장히 피복 두께가 많이 필요하니까 100mm 이상 이렇게 나와. 10cm죠? 그 다음에 영구의 흙에 묻힐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자 0, 10이죠 아까 10. 그 다음에 뭐야 9 하니까 숫자 9. 그 다음에 몇 cm가 돼? 80mm. 8cm. 자 생각해봐요. 19 그 다음에 뭐예요? 19 하면 당연히 8 안 나와요? 19, 11 나와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0.98cm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옥에 있는 경우 있어요. 옥에 있는 경우는 이제 철근 지름에 따라 틀린데, 철근 지름이 D라고 표현해. D. 4cm, 5cm 이상, 6cm 이상이에요. 미리로 따지면 얘가 60mm, 그쵸? 60mm, 50mm 이상, 40mm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4, 16, 5, 25, 29. 그래서, 이렇게, D29 이상, D25 이상, D25 이하, D16 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피복 두께 확보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옥내에 있을 때, 우리 바닥을 우리 슬랍으로 하죠. 슬랍은, D35 이하와 D35 초과로 해서 20mm, 2cm, 40mm 이상 이렇게 나오고, 보나 기둥은 40mm, 4cm 이상, 그 다음에 쉘은 20mm 이상 이렇게 나와요. 다만 옥내에 있는 보나 기둥에 FCK 뭐라 그랬어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FCK를 하는데, FCK가 몇 이상?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10mm 저감 가능하다고 나와.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보나기둥 기준이 얼마야? 최소 40이죠. 그게 뭘 얘기해요? 만약 콘크리트 FCK가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m 이상이다라고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40mm를 1cm 빼면 얼마까지 가능하다? 30mm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표에 관한 내용을 제가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야? 질문을 통해서 물속에 있어. 물속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 수중에 있을 때 피복 두께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피복 두께 얼마죠? 최소치 말이야. 최소가 얼마입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100mm. 이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자, 우리 영구의 흙에 묻혀 있어. 영구의 흙에 묻힌 구조물이 있어. 이 묻힌 구조물의 피복 두께는 얼마입니까? 80mm죠? 최소. 자, 5개 구조물로 그 주근이 D25mm일 때 최소 피복 두께는 얼마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 그래, 5개 구조물의 철근 지름이 25mm까지죠. 이하니까. 까지니까 얼마가 25mm니까? 50mm네. 그쵸?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네 번째 뭘 찾는 거냐? 옥내 구조물인데, 보야, 보. 보의 피복 두께는 물어봤어요. 단 뭐라 그래? 이 콘크리트가 FCK가 얼마다? 40메가파스칼이 돼. 그럼 최소 피복 두께를 얼마로 해야 돼? 이 보는 얼마가 돼야 돼? 40mm가 되는데 FCK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이니까 얼마가 돼? 최소니까 30이 되네. 답.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 내용을 이렇게 찾는 거야. 물어볼 때.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하면 되니까 찾는 법만 알면 되겠죠. 왜? 암기는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서 끝나고 문제풀이 끝나고 할 때까지 암기하면 되는데 찾을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 표를 보고는 최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외웠지만 여러분들은 잘 못 외우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표를 찾아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 합격. 아직은 그래. 왜? 기초강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해. 왜? 이걸 어떻게 보는지만 알면 그 다음에는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외우면 어떻게 돼? 외워놓고 나중에 응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기초강좌 할 땐 이 표를 어떻게 보고 그 답을 찾는가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공부한 거야 지금? 현재 자, 철콘크리트 구조의 일반적 특징, 구조 성립 요건 중요하죠? 거푸집에 관련되는 거, 철근의 형상이나 강도, 물시멘트비나 물결합제비, 슬럼프 테스트, 그 다음에 철근의 순간격, 피복 두께 규정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 뭐 할 거예요? 부재별 구조 제한을 공부하면 되겠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